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차트, 금선물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XRP 달러 차트와 이더리움 달러 차트 간단하게 이제 위치 체크를 비교를 해보고, XRP BT 차트,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스닥에테라 업데이트, 특히 이제 QFS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종 아동 구출과 인신매매 조직 검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터 풀 이미지와 파워 의장 그 사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차트로 들어와서 금 선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1967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봉 차트인데, 금 선물 같은 경우 이제 주봉도 정배열되어 있고, 일봉도 정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21일 평선 일봉 같은 경우 이제 살짝 걸쳐 있긴 한데,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이 채널 지금 현재 4분의 3 라인 돌파시키고, 이 모습이 2005년도 모습과 거의 이제 흡사하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채널을 돌파한 다음에 이 20주선, 빨간색 20주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해줬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20주선이 이격이 이제 벌어졌다가 이제 기다리면서 20주선이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어왔어요.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XRP와 같이 약간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XRP가 이제 움직일 때 금 선물도 같이 반응하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11,876달러로 47달러 정도 약간 이제 하락한 상태인데, 먼저 일봉 차트 보시면 어제 이제 올라오면서 이 21일 평선 위로 완전 이제 안착을 해 줬습니다. 안착을 해 줬는데, 지금 어제 이제 상승해 줬던 그 힘은 뭐였냐?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올라오면서 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당겨줬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너무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번 장은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아니라 이제 알트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때 비트코인도 같이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21일 평선 올라타고, 지금 이제 51일 평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상승해 줄 수 있는 힘을 모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그 이평선도 완전히 이제 정비열되어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번에 못 넘었던 이 라인이 이 12,370달러, 이 라인이 보시면 작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이제 고점 저항 맞고 떨어졌던 라인인데,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올라오면서 우선 21일 평선 위로 올라탔고요. XRP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 12,370달러 이 라인을 이번에는 이제 돌파를 시켜줄 거라고 보고, 다음 저항 라인은 그 작년 고점이었던 이제 13,900달러 이 라인이 다음 저항인데, XRP가 이제 크게 좀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13,900달러는 오히려 이제 한 번에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 59.27로 먼저 이제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봉에서 이 검정색 120주선을 완전히 이제 이탈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일봉 차트에서 지난 그 지지받았던 라인 이 61.4, 그리고 이 60 라인, 이 라인을 이렇게 이제 깨줬어요. 어제 이제 이더리움이 크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이 라인이 완전히 이제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역배열돼서 쏟아지고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지지받고 있던 라인들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좀 크게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아까 주봉 차트에서 봤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지금 120주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라고 하면 이 우하향하는 이 채널의 상단 라인 있긴 한데, 이 57 라인은
지지 역할을 크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이제 XRP가 움직이게 되면 좀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그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도미넌스는 바로 이제 무너질 거라고 보고, 도미넌스는 그럼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위치가 2017년도 2월달, 3월달에 이렇게 우상향해서 천천히 올라오던 도미넌스가 이제 무너지면서 채널 하단부까지 쏟아졌던 이제 이 모습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채널 하단부, 완전 채널 하단부인 30까지, 도미넌스 30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XRP 달러 차트 보기 전에 이더리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더리움 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 주봉 차트 모습과 같이 XRP 주봉에서 달러 차트에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먼저 이더리움 주봉 차트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주봉 차트 보시면 이 검정색 120주선 넘기 전에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한 7월 중순까지 한 6주 정도 이렇게 120주선에 걸려서 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 120주선, 검정색 120주선 넘으면서 한 번에 이 주황색 200주선까지 돌파시켰어요. 돌파시키면서 그 다음 주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작년도 6월 고점까지 넘겨버렸습니다. 넘긴 이후에 한 3주 정도 쉬고 다시 이번 주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20주평선하고 이제 200주평선 골든 크로스 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채널 바닥에서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 고가 그 사다리 같은 데서 떨고 있는 한 남자와 그 떨고 있는 남자가 좀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그 남자를 이제 당겨주는 한 남자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2020년에 들어온 이 시장에 처음 참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바닥 대비해서 한 4~5배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고 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17년도, 뭐 16년도, 2018년도 이런 부분을 이제 경험한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위치가 채널 바닥에서 지금 이제 상승을 시작한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훨씬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은 종목 선택이 잘 됐을 때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더리움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럼 이제 XRP 차트를 같이 이제 볼게요. XRP 차트 주봉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가 이 검정색 120주선 넘기 전에 6주 정도 이렇게 120주선 밑에서 횡보하다가 이 120주선에 걸친 상태에서 한 번에 120주선 그리고 이제 200주선을 한 번에 돌파시키고, 그 작년 2019년도 6월 고점까지 한 번에 넘어가 줬어요. 넘어가 주고 거기서 한 차례 대기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XRP 차트가 2017년도 그림하고는 약간 달라졌어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120주선 한 번에 넘고 붙인 이후에 잠깐 보시면 2017년도 모습을 보면 이때는 이 120주선 터치하고 2주 터치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XRP 모습, 주봉에서 모습을 보면 오히려 2017년도 XRP 차트보다는 지금 이더리움 차트 모습과 좀 더 이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120주선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XRP도 조만간에 이 120주선을 돌파시키면서 한 번에 200주선 넘어가고 작년 고점까지 돌파시키고 거기서 뭐 한 주를 쉴지 아니면 2주를 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쉬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다. 물론 안 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정책 결정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쉬지 않고 한 번에 상승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고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일봉 차트도 지금 이제 21이평선 위로 올라탔습니다. 올라탔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1이평선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격을 이제 20일과 50일 이격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정 거치고 넘어가는 이 모습이 올해 이제 7월달, 7월 20일 이때 넘어갔던 이 모습과 이제 비교해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200일 이평선 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걸려서 한번 쉬고 넘어가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고점이었던 이 0.32달러 이 라인에서 뭐 하루 정도 쉬고 붙여주고 이때처럼 붙여주고 하루 정도 쉬고 그 이후에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BT 차트 보도록 할게요. BT 차트가 이제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봉 차트를 먼저 이제 보시면 지금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돌파했다가 지금은 이제 맞고 떨어져서 윗골이 남기고 다시 이제 이 삼각수렴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넘어갈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돌파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해줄 거라고 보고 그러면 2017년도에 이렇게 삼각수렴 돌파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2017년도에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2017년도에도 뭐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2017년도도 이렇게 360일 이평선 보라색 36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다시 20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0일 이평선까지 눌러줬죠. 눌러주고 이번에는 이 함정을 만들어서 트랩을 만들어서 200일 이평선 살짝 이탈했다가 돌려 세웠습니다. 돌려 세워서 이제 올라왔고 이때도 보시면 이때는 이제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 200일 이평선을 이탈을 시켰다가 이제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기간이 이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정도 이 361선 돌파시키고 이 200일 이평선 지지받는 모습을 한 달 정도 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때는 2017년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 보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수렴 구간 돌파시키고 그 다음날 바로 360일 이평선 한 번에 넘어가 주면서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은 2017년도와 약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그 패턴은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삼각수렴 현재 오늘 장중에 이제 돌파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 돌파 이후에 그 그림은 이제 이더리움 차트 따라서 이더리움 달러 차트 따라서 XRP 달러 차트도 이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도 이와 같은 상승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네세라 게세라 업데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QFS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QFS가 이 네세라 게세라 업데이트의 10번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 QFS 내용에서도 네세라 게세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다 한 번에 이게 작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QFS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금융 시스템에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성장, 기술 진보, 국가 안보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연방기관, 학계, 산업계 지도자들을 포괄하는 국가적 연구 노력을 조정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 양자 조정실은 미국의 양자 금융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발표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QFS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영상 설명란에 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QS 무비라고 되어 있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QFS는 중앙은행 출처에서 목적지 계좌로의 자금 이동에 있어 청정 무결성을 제공한다. 다 모니터링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QFS는 자산 유동화 펀드의 양도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커버할 것이며 미국 중심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8월 31일자로 완전히 종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면 딥스테이트 올드 스위프트 시스템이 완전히 연결 해제되었다. 9월 1일부로 금 자산 지원 통화 미국 지폐 포함 새 QFS는 국가에서 서명된
209개 모두를 위한 209개국입니다. 모두를 위한 유일한 금융 시스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놨고, 지금 이제 이분 말고도 QFS가 9월 1일부로 가동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QFS가 가동됐다라고 발표는 없었지만, 지금 그 뭐 실무자들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정보를 통해서 이 QFS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가서 QFS의 주요 이점은 은행 시스템 내 부패, 고리대금, 조작으로부터 모든 당사자를 보호하고 양도자금 절차에 계약에 합의된 은행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시스템 내에서 금융 세력들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돈을 벌어왔던 부패된 이런 고리대금이라든가 조작된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이 QFS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수준의 승인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전송을 통제하고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이 QFS와 함께 프로토콜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이제 승인을 주어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말고는 나머지 이 QFS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다 컨트롤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QFS 안에서 모든 자산이 이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컨트롤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다 제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지체 없이 즉석 정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AI는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좌에 모든 피아트 달러, 유로, 엔의 디지털 번호를 할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 근본위 화폐로 넘어간 스테이블 코인들은 각각의 그 디지털 번호가 부여받는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번호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물리적 GPS 위치는 누가 보냈는지, 어떤 계좌에서 받았는지에 대해 장부를 작성했을 때 깨지지 않는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QFS가 완전하게 이제 작동이 된다. AI에 의해서 통제되면서 완전하게 작동되게 되면 그때는 금융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들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범죄를 하는 목적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 그러니까 금전을 취득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보면 그런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QFS 아래에서는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상대방의 돈을 빼앗아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다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면 결국 다시 이제 AI에 의해서 회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다시 금융 범죄를 일으켜서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는 그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이 AI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밑에 기사를 하나 이제 올려놨는데, 규제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9월 3일 목요일, 이게 이제 9월 2일인데 이 9월 3일은 이날 이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관련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규제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9월 3일,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그 내용을 잠깐 중간에 이제 보시면, 이제 국립은행은 다른 미국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가 규제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뱅커의 정책 및 그 핀테크 기자인 레이첼 위코프스키와 통화감독 대행인 브라이언 브룩스는 암호화폐 지침을 이해하고 AI를 이 위험 관리에 활용하는 것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이 AI를 이 위험 관리에 활용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QFS에 나온 이 AI와 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AI를 통해서 이제 위험 관리한다, 그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QFS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지금 미국 대선, 그 11월 3일에 있는 미국 대선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가 이제 실시될 확률이 높아지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국제적인 송금이라든가 자금 이동도 마찬가지로 이 그 QFS 아래에서 AI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 9월 3일 목요일에 이제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19번까지 QFS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쭉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QFS는 중앙은행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할 수 있는 부패를 종료한다. 그러니까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패해 있었다는 거죠. 딥스테이트 세력에 의해 그 부패해 있던 그 스위프트 시스템을 완전히 종료를 시킨다. 두 번째로, QFS는 자산 지원 자금의 양도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룰 것이다. IT는 미국 중앙 집중식 스위프트 시스템을 글로벌 분산형 이 CIPS 크로스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대체한다. 아마 이제 마빈 게이 그림 예전에 봤던 그 그림에서 이 CIPS 나와 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QFS 새로운 광자 컴퓨터로 실행 24 GPS 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우주력에 의해 보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QFS의 목적은 은행 시스템 내 부패, 고리대금, 조작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은행은 더 이상 자금이체 거래로 큰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딥스테이트들의 어떤 주 산업들, 은행, 그러니까 금융이죠. 금융, 그리고 제약업계, 그리고 이 원유, 이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원유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마이너스까지 찍는 걸 보면서 이 원유 산업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고 이번에는 이 구금융 산업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업계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약 단가를 인하를 시키고 있고 새로운 또 이제 약이라든가 새로운 치료 기술들을 오픈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약업계도 이 시장에서 무너지면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QFS, 다른 모든 전송 시스템은 쓸모없게 만든다. 그래서 완전히 단일화된 이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로 QFS는 암호 통화가 아니다. QFS는 그냥 시스템인 거죠. 재평가, 그 RV 후에 모든 국가 통화는 안정적 가치를 보장하는 자산이 뒷받침될 것이며 그러니까 각 국가의 통화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러니까 자산이 뒷받침되는 금이라든가 은 또는 뭐 플래티늄 이런 것들로 뒷받침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의 필요성을 시대에 뒤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 이런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QFS 활성화는 일부에서 말하는 채무 노예제를 영구화하는 중앙은행제를 종료한다. 이제까지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딥스테이트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료한다라는 겁니다. 8번 QFS는 개별 통화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술에서 최고를 지배하며 모든 통화 보유자에 대한 금융 보안과 투명성을 100% 창출한다. 아까 그 QFS 아래에서 AI를 통해서 완전히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중간에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민간은행 또 중앙은행 이런 여러 단계의 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쳐서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들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QFS는 전 세계 모든 은행 계좌에 모든 피아트, 달러, 유로, 엔에 디지털 번호를 부여한다. 디지털 번호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업데이트된다. 즉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GPS 인증, 그것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누가 그것을 보냈는지, 어떤 계정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굉장히 투명하게 되고 범죄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범죄도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10번 QFS는 금융세계 어디서든 모든 금융 거래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통해 합법적이고 소유자가 의도하며 투명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11번 디지털 금이나 자산 증명서가 있는 금이나 자산 지원 통화만 QFS를 통해 이전된다. 모든 금, 자산 지원 통화 참조, 금 조각 또는 자산 지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금본위 통화로 넘어갈 때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SDR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SDR은 XRP라든가 뭐 XLM 이런 통화들을 할당을 해서 그 SDR을 설정하고 그 SDR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부분에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통화들만이 이 QFS를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자산지원 통화는 원산지 내 자산에 기초한다. 자산은 각국의 통화 이용 가능 금액을 설정하기 위한 명분이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통화 이용 가능 금액을 설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3번으로 넘어가서 깨끗하고 명확하며 비테러적이거나 법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QFS에서 피아트 통화는 합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그냥 신용화폐는 이 QFS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단계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금 쓰고 있는 법정화폐를 가져왔을 때 제가 이제 받은 정보에 의하면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1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기존의 법정화폐를 이 근본위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는 이제 1대1로 교환을 해 주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교환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QFS 아래에서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QFS 시행 당시 보유된 피아트 통화와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합법적 통화는 1대1로 골드백 폰 통화로 교환된다. 조정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RV와 GCR 통해서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가 쓰고 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이 근본위 화폐로 교환해주는 그 시기를 줄 거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주고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그 교환 작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으로 넘어가서 오래된 피아트 돈을 새로운 QFS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중앙은행 활동은 중단될 것이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피아트 돈하고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돈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위 돈하고 바꿔주는 기간을 정해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가서 지금 이제 법정화폐, 이 신용화폐들이 끝나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앙은행 역할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아까 처음에 봤던 이 QFS 시스템 안에서는 그 각각 개개인들이 이 QFS 시스템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15번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16번 저는 이제 이 16번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게세라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QFS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결국 국제무역에서 제외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QFS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8월 31일부로 스위프트 시스템이 종료가 되고 9월 1일부로 이 QFS 시스템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는 게세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게세라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QFS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QFS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은 게세라가 지금 준수한다. 나머지 그 국가들이 게세라를 준수한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무역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209개국이 이미 이 QFS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QFS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209개국이 지금 게세라를 준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GCR은 QFS 안에서 금으로 지지되는 특정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의 양을 설정하기 위해 특정한 정량적 공식을 사용할 것이다. 이 GCR 글로벌 커런시 리셋 이것은 QFS 안에서 금으로 지지되는 특정 국가라고 하면 각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정량적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각국의 자산 평가에 공정한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일단 이것이 완성되면 금값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각 나라의 내부 자산이나 경제 규모, 자산으로서의 인구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공식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공식은 다른 나라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 나라에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아마 이 그 RVGCR 과정에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각 나라의 자산들, 자원들을 계산하고 인구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것에 할당을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18번 이 공식의 적용과 모든 금의 공통적인 가치 때문에 한 국가의 화폐가 반드시 다른 나라의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을 글로벌 통화 리셋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GCR이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각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들, 지금은 이제 단위가 다 다르게 이제 쓰이지만 이것이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통일되는 과정에서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XRP로도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봐요. XRP의 또 단위가 그 드랍 단위 그 개념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XRP로도 나중에는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번으로 넘어가서 상공업에 의한 세계재산 분배 GWD는 전 세계의 각 QFS 계정은 은행이나 정부가 소유하지 않고 오직 계정 소유자가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계정을 내가 이제 쓰는 이 QFS 안에서 쓰는 계정이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QFS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1번부터 19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뭐 QFS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이 번역 자체를 제가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번역기 돌려서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뭐 잘못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 아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 링크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다시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7번은 뭐냐면 그 네세라 게세라 17번입니다. 이 QFS 17번이 아니라 네세라 게세라 17번 항목에 있는 세계 평화의 확립 및 준수, 그 이방카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내용인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과 뭐 같은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역사적인 이스라엘 아부다비 상업용 비행은 사상 최초로 사우디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평화라는 단어는 평화로 가라는 전통적인 인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아랍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비행기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종 아동 구출과 인신매매 조직이 검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물론 다른 중요한 뉴스들도 많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종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실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구출이 되고 있고 이 인신매매 조직들이 검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기사에서 뉴스에서 접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와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베를린 학대 스캔들, 강력한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는 당국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인신매매 조직이 검거가 안 됐던 이유가 이 인신매매 조직이 그 당국 그 정치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신매매 조직 검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베를린의 위탁 아동은 성범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전문가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 사무소, 행정부, 자유대학 및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많은 지지자와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이 기사들은 제가 링크는 따로 이제 걸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미 육군 원수들은 2주 동안 조지아에서 실종 아동 39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미국 마샬 서비스 잊혀지지 않은 작전이라는 임무에서 2주 동안 조지아에서 39명의 실종 아동을 발견했다고 목요일 보도자료에서 발표했다. 이 작전은 26명의 어린이를 구출하고 13명의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 위치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이제 군 부대에서 이 작전을 지휘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텍사스 국경 근처에서 10일 만에 12개의 인간 밀수 은신처가 체포됐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고요. 네 번째로 경찰 주요 소아 성애자 18명 체포,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SV 뉴스라고 속보를 올리는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 경찰 노조 회장이 4명의 추가 아동을 강간한 혐의로 전 보스턴 경찰 노조 회장이 체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주요 소아 성애자 반지 철거 이렇게 되어 있고 18명이 체포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다음 내용이고,
내용을 잠깐 밑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80명 이상의 그 미국 민주당원들과 그 공화당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동 범죄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다 정리는 안 하고 굉장히 많아서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원, 공화당원, 그리고 기득권층들 이런 사람들이 이 소아성애 그리고 아동 성매매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올려놓은 내용 말고도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스터풀 이미지와 파워르장, 혜유님이 이제 보내주신 사진인데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겁니다. 보시면 파워르장이 지금 오른쪽에 테이블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종이컵을 올려놨는데 이 종이컵에 이 띠가 패턴이 보시면 뭐 그냥 단순 패턴일 수도 있는데 그 XRP 컵 올라온 이 커뮤니티 컵의 이 패턴에서 패턴의 모습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페드가 미 재무부 아래로 들어갔고 재무부 주도 하에 지금 이제 XRP가 뭔가 관련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도 이제 봤고, 물론 이게 이 컵이 그냥 단순 패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XRP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이 기념품 컵 같은 이 모습까지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흡사해서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은 글귀가 있어서 트위터에 이제 올라온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페미라는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고 밑에 이제 제 생각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자신의 위치로 이제 끌어내리려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을 같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 분들을 관찰을 하시면 이런 두 분류로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럼 그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대화를 하거나 내가 만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을 자신의 위치로 이제 끌어내리거나 여러분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에너지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긍정적인 이런 기운이 이제 생긴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같이 성장하거나 위로 이제 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관찰해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준다는 게 내가 에너지를 주면서 내 에너지가 뺏기는 게 아니라 같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